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독립 직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직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졌던 일은 히스패닉 라틴 아메리카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왕정이 실시되면서 왕의 건의 하에서 그 큰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가 있었다면 히스패닉, 스페인 쪽이 지배했던 아메리카는 독립 이후에 갈갈이 찢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란 콜롬비아인데요. 시몬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 사람인 시몬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를 독립시키고 콜롬비아를 독립시키고 에콰도르를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페루, 볼리비아에서 스페인군을 마지막으로 몰아내고 이 지역을 다 통합해서 그란 콜롬비아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페루하고 볼리비아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도 떨어져 나가고 에콰도르도 떨어져 나가고 이 시몬 볼리바르는 콜롬비아에 남아있다가 자기 나라도 아닌 콜롬비아에 남아있다가 결국은 쫓겨나면서 이 한 탄식이 있습니다. 아메리카가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이렇게 각 지역의 그 정치적 리더들의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갈갈이 찢어지는데 최근에 와서 바로 시몬 볼리바르의 그런 독립 정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통합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요즘도 중남미가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유럽연합처럼 우리 중남미도 하나로 뭉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몬 볼리바르를 불러오죠. 우리 시몬 볼리바르의 꿈을 살려서 다시 우리 라틴 아메리카가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의 고향이었던 그 베네수엘라 사람인 그 우고 차베스가 바로 시몬 볼리바르의 꿈을 다시 살리자 해서 만든 게 알바라고 있습니다.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우리들의 아메리카 국민들의 볼리바르 동맹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걸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하나로 뭉쳐서 유럽이나 미국의 강대국들과 맞서자. 이렇게 내세웠는데 중남미 각국들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좀 좌파 성향의 쿠바, 니카라구아, 온두라스,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런 나라 정도. 그다음에 카리브의 일부 국가들,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 원조해 주니까 그걸 기대하고 카리브의 그 조그마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하다가 지금은 차베스도 사라지고 베네수엘라도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좀 희미해졌는데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통합 정신의 바로 상징이 시몬 볼리바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란 콜롬비아는 그렇게 갈갈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이 남미 쪽에 있었던 라플라타 부왕령은 이 칠레가 떨어져 나가고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이 영토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완충 지역으로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었던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 있죠.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은 일단 중미 연방이 먼저 찢어져 나갑니다. 멕시코에서. 멕시코하고 중미 연방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또 중미 연방은 5개 나라로 또 갈갈이 찢어지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이렇게 찢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중미에 7개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미 연방의 5개 나라 외에 그럼 무슨 나라가 있느냐 하면 벨리제라고 영국 식민지 했던, 그죠? 이따가 1960년대에 독립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가 중미 연방에 들어가는데, 파나마는 원래 콜롬비아에 속해져 있는 나라였어요. 이 콜롬비아에 속해져 있는 나라였는데, 파나마 운하를 만들면서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독립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뒤에는 미국이 있죠.
그렇게 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다. 독립 직후에 있었던 첫 번째 그 상황은 이렇게 갈기갈기 중남미 국가들이 찢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 나라들은 그렇게 찢어졌지만 원래 뿌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역사는 그 이후의 역사는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 독립 이후에 중남미 국가들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일단 독립부터 1870년대까지 그러니까 약 한 50년 기간은 정말 혼돈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올리가르키아의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는 포퓰리즘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혁명과 반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민주화의 시대, 이렇게 5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각각의 시대를 각각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그 특징적인 그런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혼돈의 시대인데요. 혼돈의 시대는 한마디로 그 가우디오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우디오들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장악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럼 이 가우디오가 누구인가? 가우디오는 어떤 사람들이 가우디오인가? 가우디오는 말 탄 사람, 까바이오를 탄 사람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우디오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 무력 집단에 옛날에 말 탄 사람들은 뭡니까? 옛날에 군사들이 싸우러 갈 때 제일 장군은 앞에서 말을 타고 가고 그 병사들은 뒤에서 이렇게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력 집단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뭐 일본에서는 그걸 무력 수장, 우두머리 숫자로 써서 무력 집단의 우두머리 수장 이렇게 뭐 번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무력 집단의 우두머리,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가우디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중남미에서는 그런 그 제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군부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가우디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 가우디오들이 그 어떤 법 제도가 아닌 힘으로서 권력을 추구하던 시절이 바로 독립 이후에부터 한 1870년대까지의 중남미 상황이었는데, 그러자 그 당시에 사실상 중남미에 가장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세력들은 지주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지주들은 워낙 정치적으로 혼돈하니까 그냥 자기 농장에 와서 자기 농장을 거의 하나의 왕국처럼 자기만의 왕국처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만 치중을 하지 중앙정부의 어떤 권력에는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는 이런 가우디오들이 그렇게 난리받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50년은 극도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황폐했던 시기인데, 근데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누어서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수주의는 봉건적 지주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유주의는 상공인이 중심이 되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이 자유주의다. 유럽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남미에는 그런 상공인이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중남미의 자유주의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냥 지주들이에요. 그냥 지주들끼리 나는 자유주의, 나는 보수주의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갈등이 어떤 사회 발전을 위한 그런 갈등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19세기의 그런 혼돈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100년의 고독이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중남미가 낳은 최고의 소설가. 중남미에서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이 6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1980년대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고, 중남미를 대표하는 그 문학가 두 사람만을 꼽으라면 시인은 그 칠레의 파블로 네루다를 꼽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설가는 바로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설을 뭐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알리스모 마히코. 그거는 뭐냐면 사실주의는 사실인데 중남미의 사실은 너무나 마술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현실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레알리스모 마히코, 마술적 사실주의의 핵심이에요. 사실 중남미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실주의인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죠? 그런 마술과 같은 그런 현실. 그게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죠. 그래서 그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마르케스 그러는데 마르케스는 어머니 성이고 가르시아가 아버지 성이니까 가르시아 마르케스라 그러는 게 맞겠죠. 가르시아 마르케스 같은 경우에는 이 100년의 고독은 뭐냐면 콜롬비아의 19세기 100년 동안의 역사를 그 소설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갈등, 그죠? 그 한 민족이 그렇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저 책 내용에 보면 여기에 그 책에서 민음사에서 나온 100년의 고독에 나오는 그걸 그대로 지금 여기 제가 적어봤는데 이 주인공이 아우렐리아노거든요. 그 아우렐리아노는 자유주의파예요. 그 다음에 그 아우렐리아노의 장인 모스코 때는 보수파예요. 그래서 아우렐리아노가 장인 모스코 때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자유파와 보수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장인이 설명을 합니다. 자유파들은 공제 비밀 결사 회원들이다. 이건 뭐 프리메이슨 같은 거겠죠, 그죠? 그 신교도들이다. 그래서 신부들을 처형하고 민사 결혼과 이 결혼을 원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민사 결혼과 이혼 제도를 도입하고 서자도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박탈하는 연방제도 안에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결국 보면 두 개죠. 반카톨릭과 연방주의죠. 자유주의는. 이 사람이 볼 때 그 반면에 보수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신에게서 직접 권리를 부여받아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가정윤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신앙과 권위의 원칙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며 나라가 지방자치제 형태로 분열되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죠? 결국은 카톨릭이냐 반카톨릭이냐 중앙집권이냐 연방제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진정한 갈등의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냥 반카톨릭이냐 카톨릭이냐 그 다음에 연방주의냐 중앙집권이냐 이걸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우렐리아노가 친구 마르케스 대령에게 이 소설 속에 자기 이름 마르케스가 나옵니다. 자기 성이죠, 그죠? 마르케스가 나오는데 마르케스 대령으로 나와요. 그 마르케스 대령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전쟁을 하고 있는가? 또 물어봐요. 자네는 왜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라니 친구 위대한 자유당을 위해서지. 그걸 알다니. 그러니까 아우렐리아노가 답을 해요. 그걸 알다니 자네는 행복한 사람이군. 난 말이야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걸 이제 겨우 깨닫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유주의, 보수주의, 자유파, 보수파로 나눠 쏘았지만 결국은 뭐 어떤 역사 발전을 위해서 그런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 싸움을 했다는 거죠. 자존심 싸움을 위해서 한 민족이, 한 형제들이 서로 비를 나누면서 싸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결국은 근친상간의 비유를 해요. 그리고 근친상간이 실제로 또 이 책에 보면 일어나고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나거든요. 돼지꼬리를 태어나고 그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난 아기는 흰 개미떼들이 물고 그 개미의 집으로 가져가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현실로 끝나는 거죠. 그 형제들끼리 어떤 뭐 역사적 발전이라는 그런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도 아니고 서로 감정적으로 100년간을 서로 싸우니 이것이야말로 근친상간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역사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100년의 고독인 거죠. 그 19세기의 중남미의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로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1819년 북미 지도입니다. 이게 1819년 멕시코가 독립하기 직전에 누에바 에스파냐인데 이게 누에바 에스파냐의 영토가 이만큼이었어요. 이게 다 누에바 에스파냐의 영토였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은 요만했어요. 요만했는데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는 돈 주고 사고 요 지역도 이런 지역도 돈 주고 사고 그리고 요 중부 지역은 루이지아나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페인이 미국 세력이 자꾸 서쪽으로 몰려오려고 하니까 미국 애들은 이때부터 데스티노 마니페스토 그래서 명백한 숙명 우리가 태평양까지 우리가 진출하는 것은 이건 미국의 명백한 숙명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국가적 과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차근차근 그걸 실현을 하는데 요 지역, 요 루이지애나 지역 요거는 미국 애들이 자꾸 일로 들어오니까 스페인이 이걸 좀 막아달라고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이 땅을 줘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영국하고 싸우다가 패배를 하고 난 뒤에 이 땅을 그냥 미국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이 이만해졌죠. 이만해지고 멕시코 땅은 그래도 이만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멕시코가 독립을 하고 중미는 떨어져 나가고 중미 지역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멕시코가 이만했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더 컸죠. 사실상 약 15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드디어 1847년에 이 맥미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발생한 것은 이 텍사스 쪽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빌미로 전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멕시코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멕시코는 영토의 반을 상실합니다. 이 지역을 다 뺏겨버리는 거죠. 지금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텍사스 이쪽 남서부 지역을 다 빼앗겨버리죠. 그러면서 멕시코는 요만한 나라가 되고 미국은 이만한 나라가 되면서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 되었고 멕시코는 그저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이 당시 가우디오 시대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파라과이에서 일어나는데요. 파라과이는 1860년대까지 자급자족 경제를 통해서 남미에서 가장 산업이 발전한 국가였어요. 파라과이는 원래 아르헨티나에 속해 있다가 아르헨티나에 독립해서 우리는 자급자족적으로 폐쇄 경제를 하면서 우리 국내에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우리는 발전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는 이 영국에 의해서 국가가 개방이 되면서 이 개방 경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폐쇄 경제와 개방 경제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뭐 이 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삼국 동맹 전쟁이라고 하고요. 파라과이 입장에서 보면은 파라과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1864년에서 1870년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라는 이 가우디오가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우리 전 국민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해서 파라과이 인구가 근데 전쟁 시작 전에 53만 명이었는데 22만 명으로 감소해요. 반 이상 3분의 2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특히 전쟁에서 남성들이 싸우니까 남성 인구의 90%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는 22만 명 중에 남성 인구는 2만 8천 명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가우디오 시대에 이런 정말 그 자기 민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결국은 이런 영토를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 또 이런 그 국민들이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목숨이 아깝게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오늘은 독립 직후에 있었던 가우디오 시대의 라틴 아메리카의 슬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